네,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안을 드디어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고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 새 이사장에는 이완기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호선으로 뽑게 돼 있죠. 네. 이사장은. 예. 네, 방문진은 오늘 이제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제출 시기도 논의를 해서 시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MBC 노조 오늘로 60일째 파업 중인데요. 네.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까지 이제 물러나면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MBC 파업이 이제 중대한 분수령에 도달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잠시 후 2부에서 노조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논두렁 시계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네. 해외로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세계일보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네.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에 출국한 기록이 확인됐다. 해외로 나간 이후에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어서 사실상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행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이 전 부장은요, 일단 지난 7월 10일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때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예.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합니다. 예. 그리고 8월에 한 차례 출국을 했다가 들어오는데요. 네네.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서 8월 24일 방송된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요. 제작진이 이 전 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JTBC 제작진과 통화를 해봤더니 8월 중순 정도에 이 전 부장을 만났다면서 이 전 부장이 친구들과 일본에 놀러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방송은 8월 24일에 됐지만 그 전에 이제 취재를 했을 테니까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취재 시점은 8월 중순이었다. 네. 네네. 그런데 또 지난 8월 16일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요. 네. 이 전 부장의 지인이 이 전 부장이 일본에 머물고 있고 8월 25일경에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JTBC 그리고 시사저널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8월 16일 이후에는 국내로 들어와서 아마 JTBC와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8월 것으로 보입니다. 16일과 네. 8월 25일 사이에 잠깐 국내로 들어와서 찍고 네. 다시 나갔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또 주목해볼 만한 것은 이 전 부장이 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8월 16일에요. 네. 당일입니다. 법조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미국의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이 있다면서 네. 미국 도피 예정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8월 16일이었어요? 네. 문자 보낸 게? 문자를 보낸 것도 예, 예. 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당일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전 부장이 일본에서 문자를 보냈거나 아니면 뭐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국내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게다가 지난주에는요 미국 버지니아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있는 이 전 부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 앉았다.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도피인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전직 대검찰청 부장이 해외 도피를 했다면 참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 갈래로 삐져나오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이 문제도 저희가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5분 3부에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이 문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볼 계획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뉴스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았지만 당시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현재로서는 알 수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정원에서 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자백했는데요. 네. 이제 검찰 조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았다 이런 뉴스 전해드린 바 그러니까 있는데요. 이거는 매달 그러니까
받았다는 1억 원과는 또 별도의 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1억 원까지 받은 게 이제 한 40억여 원 그렇죠. 추정되고 있는데요. 더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때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경쟁이 이제 한참 치열했던 때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는 이른바 진박, 진짜 박근혜 그 인사의 경쟁력을 알아보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종합하면 비밀 여론조사는 작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나서 대금 지급을 안 하다가 작년 8월에 가서야 국정원 돈 5억 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네. 여론조사할 때의 정무수석은 현기환이고 돈을 지급할 때의 정무수석은 김재원 의원이고 그 사이에 네. 바뀐 거죠. 네. 네. 이제 또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문재인 정부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만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뇌물죄로 몰아가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그 낯선 주장은 아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군요. 민간인 네. 불법 사찰 사건이 터져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랬을 때 할 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것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맞세우면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산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어떤 이런 정치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심리 전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있네요.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2주년 때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댓글 공작을 실행할 사이버 심리 전담팀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입수한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자료를 보면요. 네. 원 전 원장이 2010년 5월 20일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그 당시 2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네. 좌파의 사이버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사이버 역량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내부의 심리전단 현안 TF가 만들어지고요. 5개월 뒤에 2012년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네. 댓글 공작 역할을 한 특수 심리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이 아니라 대국민. 그렇죠. 네. 심리전이 그 대상이 국민이었다는 건데요. PD 사찰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얘기인데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가 천안함 다큐 제작을 준비하던 PD를 사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11년 3월에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로 열린 천안함 폭침 1주기 대책회의 결과가 담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는요.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사이버사, 기무사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고요. 네. 사이버상 종북 좌파의 실상과 향후 대응 방향 이런 그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기무사는 진보 언론인 민중의 소리 김도균 PD가 천안함 다큐를 제작하는데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추진 동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사이버사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반정부 4인방으로 규정을 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니 사찰이니 심리전이 정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네. 양아랑 기자를 정리하다 보면 정말로 이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들. 거의 늪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전해드릴 건 전해드려야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뉴스 예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갈까요? 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두고 당정이 엇갈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휴대폰 단말기 판매, 그러니까 기계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하는 거고 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하게끔 이렇게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이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것처럼 여당에서는 완전자급제 추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2차관과 실무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완전 자급제가 단말기 가격 인하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네. 이용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할부 프로그램도 없어져서 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단통법에 근거한 25%의 요금 할인이 사라져서 네. 통신 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악화된 국민 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에서 소비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실제 이유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부의 규제 권한이 축소되니까 이걸 우려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요.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잠깐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순천향대학교 IoT 보안연구센터의 김하경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몇 달 전에 교수님께서 문자 주셔가지고 돌발 인터뷰로. 예. 그때 이 이동통신 요금의 그 대안은 완전 자급제다. 이 말씀을 그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완전 자급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사실 뭐 속내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얘기하는 거, 뭐 오늘 발표된 내용 같은 걸 보게 되면 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단말 제조사들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단말 제조사라는 게 삼성이나 LG 이런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입장을 보면은 이건 제조사들을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단말기 제조하는 회사가 완전 작업제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단말 제조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건 이제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예. 외국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 작업제가 진행된 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제조사끼리 또 경쟁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냐면 이제 가격 경쟁 측면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이 통신 서비스하고 단말기가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네. 통신사가 특정한 단말기를 좀 밀어주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걸 풀어놓게 되면은 자기 사정에 따라서 나는 통신 저렴한 거 쓰고 단말기는 비싼 걸 쓴다든지 네. 아니면 난 통신비는 비싼 걸 쓰되 예. 단말기는 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싼 걸 쓴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사용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제 제조사 간의 경쟁 붙으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 예.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껴서 팔면은 이제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팔기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 팔기 예,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예. 단말 제조사 입장에서는 완전 자급제를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게 되면은 이제 가격 인하를 떠나서 네. 판매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게 가격 인하를 이제 촉발시키게 되는 어떤 기제가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교수님,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예. 정부가 왜 단말기 제조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국민 편을 들어야지. 글쎄, 사실 이제 그걸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네. 통신비 부담 인하,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가 아니라 통신비 부담 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에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부담에 대한 인하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과학기술미래창조부인가 그쪽에서만 좀 이제 그런 입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죠? 네. 기본료 해지인가 예.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그런 거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통신사에서 약간은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과도한 제 추정이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IT 쪽에 이제 수출이 어떤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단말기의 어떤 판매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면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제값을 받을 수 없다라는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주장도 나옵니까? 오. 예, 단말사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게 좀 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실제로 외국에서 판매되는 똑같은 단말기의 가격이 국내보다 한 10에서 15%가 더 싸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이 국내 통신사에서 공급되는 단말기 가격하고 비슷하고요. 알겠습니다. 국내 단말기 그냥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은 그 가격보다 한 10% 15%가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단말기 제조사 말고 이동통신사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는 네. 완전 작업제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약정 보조금 선택 약정 25% 할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5%로 이제 늘어나면서 네. 많은 고객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보고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80% 이상이 그걸 선택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제 단말기 보조금을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김학용 교수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 호갱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제도를 도입하면은 소비자가 어쨌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는 국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상식이죠? 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말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오늘 5대 그룹 경영인들하고 만났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들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말이죠. 김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정부의 업무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업 집단국을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 집단 소속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또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또 했습니다. 무서운 말 같은 게 속도감 있게 진행 안 하면 이 점점점 사이에 쌩한 속도감 있게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이제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 많았는데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 그리고 친인척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전체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서 긴급 이사회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14개 국내 은행 채용 시스템 전반을 자체 점검하겠다고 했고요. 또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금감원이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금융권의 자체 점검 얼마나 제 식구에 칼을 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완전 작업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3749님이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호구 노릇을 당해야만 하나요라는 이런 문자를. 해외에서 일부러 사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호갱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보가 이걸 조장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이 점 확인하면서 양아랑 기자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